나스닥이 4월 내내 박스권에 갇혀 옆으로 횡보해서 지루하고 답답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스닥 12,200포인트 위로 22년도에 쌓인 악성 매물을 소화하려면 앞으로도 꽤나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기 전까진 시장이 지금처럼 이슈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며 천천히 개당씩 상승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는 애플의 아이폰 예금 상품 출시와 일론 머스크의 AI 시장 진입 등 개별 빅테크 기업들의 호재로 개장 전부터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장이 시작하고 강한 흐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나스닥의 경우 월요일 장 마감할 때 강한 매수세가 나오고 화요일에 지난 4월 초 고점을 뛰어넘어 갭상승으로 시작해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장이 시작하고 별다른 이유도 없이 매도세가 나오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고 이후에는 변동성을 줄이며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TQQQ는 0.07% 상승해 27.52달러로 마감했으며 스윙 계좌에서는 여전히 롱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우선 애플, 테슬라,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애플은 골드만삭스와 합작해 연 4.15%의 고금리가 붙는 애플카드 저축 계좌 상품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저축 계좌는 아이폰 월렛 어플에서 만들 수 있고 계좌 개설에 따르는 수수료나 최소 예금 조건은 없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애플이 금융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은행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사업 다각화를 통해 매출을 더욱 늘릴 수 있다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오픈 AI에 맞설 xAI를 설립했으며 트루스 GPT를 개발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머스크는 트위터 인수를 추진하던 지난해 10월 트위터 계정에 트위터 인수는 모든 것의 앱인 X를 만들어내는 촉진제라고 게재했는데 이번 xAI의 설립은 그동안 밝혀온 슈퍼앱의 개발 구상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크는 이전부터 메시지, 상품 결제, 원격 차량 호출 등 광범위한 기능을 제공하는 슈퍼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일론 머스크의 행보가 당장 테슬라 수익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테슬라도 결국 AI 핵심 기업이 될 거라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이번 주 들어 삼성전자가 기존의 구글 검색 엔진을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는 소식을 명분으로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삼성전자 관련 이슈를 단순한 노이즈라고 생각하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단순하게 앞에 쌓인 악성 매물이 나오며 조정을 받는 거라 느껴서 구글 주주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개별적인 이슈 이외에 화요일에 부동산 관련 지표 말고는 주목할 만한 지표가 없었습니다. 화요일 발표된 건축 허가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 모두 지난달 수치에서 크게 하락하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특히 주택 착공 건수는 지난달 전월 대비 7.3% 급증했으나 이번 달에는 다시 원래의 정상적인 범위로 되돌아갔습니다. 시장도 주택 착공 건수가 지난달 대비 크게 하락한 것을 정상적인 범위로 돌아간 것으로 보고 크게 반응하지 않은 듯합니다. 지표 발표 이외에 라파엘 보스틱 총재와 제임스 블라드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두 연은 총재는 올해 FOMC 금리 결정 투표권도 없으면서 유독 언론에 나와 인터뷰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말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때론 완화적으로 말했다, 때론 매파적으로 발언하기를 반복하는데 이번엔 은행 스트레스가 완화됐으니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고 매파적으로 발언했지만 시장은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올해 내내 시장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나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얘기가 아닌 자잘한 연은 총재들의 발언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연은 총재들의 발언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내린다는 뻘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기업 실적을 살펴보면 우선 대형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골드만삭스는 소매 금융 쪽 손실 때문에 EPS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주목해야 되는 나스닥 기업인 넷플릭스의 경우 매출은 예상치와 비슷하게 나왔지만 EPS는 예상치를 아주 살짝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실적은 예상과 얼추 비슷하게 나왔지만 신규 가입자 수가 예상치인 240만 명을 크게 하회하는 175만 명으로 발표됐으며 다음 분기 가이던스 또한 매출과 EPS 모두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애프터마켓에서 큰 하락을 보이진 않지만 오늘 밤 본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채권 시장을 살펴보면 이제 5월에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2년물 국채금리도 변동성은 줄어들었으나 계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해 4.2% 위에 있습니다. 현재 채권 시장의 큰 손들 사이에서도 앞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5월에 한 번 더 금리를 더 올리고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 첫 부분에서 말했듯 화요일에 나스닥이 개장 전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며 마감했고 다행히 월요일 종가 근처에서 잘 버텨주며 추가 하락은 없었습니다. 나스닥이 4월 내내 박스권에 갇혀 옆으로 횡보해서 지루하고 답답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 나스닥 12,200포인트 위로 22년도에 쌓인 악성 매물을 소화하려면 앞으로도 꽤나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개인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가까워지기 전까진 시장이 지금처럼 이슈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며 천천히 계단식 상승을 할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 시간을 투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긍정적인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S&P 500 풋옵션 매도에 대한 수익률은 지난 1월 이후 7% 이상 상승했고 이는 1999년 이후 올해까지 20여 년 만에 가장 큰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선물 옵션에 대해 생소하신 분은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는데 풋옵션을 매도한다는 것은 롱 포지션을 잡는 거라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S&P 500이 하락한 것 대비 상승하는 빈도는 21년 11월 이후 가장 많다고 하며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톰 리는 S&P 500이 22년 10월에 바닥을 찍고 이미 강세작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물론 시장에는 당연히 악재도 잠재해 있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예산 압박으로 인해 더 많은 소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즉석 신용 앱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분명히 시장이 조정을 보일 때 이렇게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크게 조명받아 부풀려질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소식이 나오고 주가가 상승한다고 너무 기뻐하지 않고 악재가 나와 조정이 보인다고 해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미국 증시의 우상향에 여러분의 시간을 초연하게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